다음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속성과 기능을 갖고 있는 객체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속성은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색상, 바퀴, 크기, 엔진 배기량 이런 게 속성이고요. 기능은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런 것이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18인치 바퀴를 가진 2000cc의 빨간 차는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기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속성과 기능을 들여서 자동차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코드로 표현하면 보기와 같이 됩니다. 색상과 휠의 크기, 엔진 배기량, 그리고 각 기능들을 함수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들이 한 군데로 합쳐져야 자동차라는 큰 어떤 덩어리가 될 텐데, 지금 보다시피 한 줄 한 줄 다 흩어져 있거든요. 클래스라는 것은 이것을 합치는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나 그다음에 기능, 그 메소드로 부르는데 기능들을 합쳐서 하나로 취급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를 만들려면 클래스 키워드를 써야 되고요. 클래스 키워드가 있은 다음에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콜론으로 코드 블록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클래스를 처음 만들게 됐을 때 함수를 특수 함수인 그 언더바 init 언더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정의는 이 클래스로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자동으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저희가 컨스트럭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언더바 init 언더바 initialization, 초기화 이런 걸 생각해 보셔도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인자가 반드시 셀프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보다시피 클래스 안에 메소드가 전부 다 첫 번째 인자가 셀프로 시작하잖아요. 왜 이런 게 들어가냐면, 요 함수는 누구 겁니까? 이 함수는 현재 클래스 겁니다. 다른 게 소속된 게 아니라 현재 클래스의 함수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클래스로 만든 오브젝트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브젝트가 생기게 되면 그 오브젝트 주소를 이렇게 다 할당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그 오브젝트 주소에 해당되는 함수들이 다 매치가 되게 되고요. 매치가 된 다음에는 저희가 오브젝트 뒤에 점을 붙여서 이 함수들을 다 호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오브젝트의 속성이다, 그러면 역시 어떤 오브젝트에 점을 붙여서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데, 그때 오브젝트에 점을 붙이게 하는 것이 바로 셀프점, 이런 기능들입니다. 이게 오브젝트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오브젝트의 색상, 어떤 구체적인 오브젝트의 휠 사이즈, 엔진 배기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는 저 클래스를 저희가 객체로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데요. 객체 이름을 적고 등호를 붙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적고 괄호를 쳐주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해당 객체를 생성합니다. 이 객체를 오브젝트라 부르기도 하고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객체 지향 언어를 좋아하는가? 이 프로그램을 부품처럼 쓸 수 있어요. 속성과 메소드를 한 군데 모아서 이걸 하나의 부품처럼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클래스를 전혀 관련 없는 B라는 프로그램에 다시 뽑아 쓸 수 있어요. 불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부품들을 싹 만들어 놓고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래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래스 이름과 코드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정의한 다음에 셀프가 붙어 있는 것들에서는 이렇게 점을 붙여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래스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는 init, 언더바 init로 일단 컨스트럭터를 만들었고요. 바퀴의 색과 크기, 엔진 배기량들을 할당을 했습니다. 이 값들은 car이라는 클래스로 자동차 오브젝트를 만들면은 모든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바로 이 세 개의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함수들이 4개의 함수가 이 클래스로 생성되는 오브젝트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할당이 되고요. 클래스가 생성된 다음에는 이렇게 생성할 때 바로 저희가 이 3개의 속성값이 생기기 때문에 생성시킨 다음에는 바로 속성값들을 뽑아서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셀프가 붙었기 때문에 점을 찍어서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셀프가 붙은 것은 점을 찍기 위해서 붙은 거기 때문에 셀프가 붙어서 요게 첫 번째 인자가 아니라 셀프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요 메소드의 첫 번째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INI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객체가 생성된 후에 가장 먼저 호출되는 메소드고요. 초기화한다는 뜻에서 initialize 이걸 줄여서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instance bar라는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 바로 text list라는 리스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add와 print list 두 개의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self 키워드를 앞에 입력을 해서 이 add하고 print list는 instance bar 클래스 오브젝트의 메소드로 정의가 됩니다. 자, text list가 여기 있잖아요. 이 self.text list를 해버리면 instance bar에 있는 오브젝트에서 text list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 함수에 걸쳐서 같이 쓰는 것들은 이렇게 속성으로 정의해 놓으면 되게 편리합니다. 자, 정의했고 새로 add를 하게 되면 이 정의되어 있는 속성에다가 계속 입력되는 텍스트를 어펜딩을 합니다. 계속 추가해 놓고요. 마지막에 이제 프린트 리스트를 하게 되면 요 self.text list들을 출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최상위 모듈에서 인스턴스 바를 클래스를 만들어서 클래스를 불러서 오브젝트인 A를 만들겠습니다. A 오브젝트는 .add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호출한 다음에 텍스트를 뭘로 입력하죠? A라고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자, 이것이 초기화됐을 때 만들어졌던 텍스트 리스트 객체에 어펜딩이 됩니다. 즉 A가 어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printList, 자, 여기 리스트 셀프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호출할 수가 있죠. 프린트 리스트를 하게 되면 저기 텍스트 리스트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B라는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 두 인스턴스는 독립적입니다. 두 개의 부품을 만든 거예요. B를 다시 add를 하고 출력을 하면 역시 B가 출력이 됩니다. INIT 메소드를 쓸 때 좋은 점이 있습니다. 클래스를 만들 때 초기 값을 미리 만들면서 집어넣어 줄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contact info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그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INIT 메소드를 주고 self, 즉 이걸 연결시킨 다음에 name, email 두 개의 저희가 파라미터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self.name은 name, self.email은 email 해서 입력된 파라미터를 이 클래스 오브젝트의 속성으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초기화시킬 때 어떻게 하죠? 상현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고 contact info라는 클래스를 호출한 다음에 바로 name에 해당되는 거, 이메일에 해당되는 정보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contact info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두 가지 정보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죠. 받은 정보를 속성값으로, 오브젝트 속성값으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일단 속성값으로 넘겨받은 다음에는 역시 이것을 호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을 호출해서 출력을 하는 박상현 콤마 이메일, 한빛 콤마 이메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하는 모듈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셀프 키워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파이썬의 메소드에 사용되는 셀프는 자신을 가리키는 메소드고요. 이 소속된 객체를 바로 가리키게 됩니다. 이 셀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객체 이름을 입력을 하고 뒤에 점을 붙여서 속성과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인스턴스 메소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스턴스 메소드는 인스턴스에서 소속된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통해서 바로 호출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적 메소드라고 부르는데요.
add static method라는 데코레이터로 이 함수를 꾸며주면 됩니다. 클래스를 만들고 함수를 만들고 이거 메소드 이름을 만들어서 메소드 함수를 만들어서 지정한 다음에 이렇게 static method로 꾸며줍니다. 주의할 점은 이때는 셀프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적 메소드이기 때문에 클래스 호출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저희가 호출하게 됩니다. 예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calculate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static method를 4개를 정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multiply, divide 4개를 정했는데 보시다시피 self가 전혀 붙지를 않습니다. 호출은 어떻게 하느냐? 오브젝트를 직접적으로 할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calculator 클래스를 불러서 메소드를 씁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간적으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것에 플러스 메소드를 실행시키고 실행이 끝나면 바로 이 오브젝트는 폐기가 되어 버립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 함수들만 모아놓은 특정 일을 하는 함수를 모아놓은 클래스를 만들고 싶다. 어떤 오브젝트 컨셉 말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컨셉 말고 그냥 나는 클래스를 좀 복잡하게 쓰고 싶지 않다. 단지 함수를 모아놓은 기능만 하고 싶다 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편으로는 클래스 메소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스 메소드 데코레이터로 이 클래스를 이렇게 꾸며주면 되는데 이때는 아무것도 안 붙는 게 아니라 CLS라는 파라미터가 하나 붙어 나갑니다. 클래스 메소드와 스태틱 메소드의 차이는요, 클래스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오브젝트 만드는 방법대로 써도 되고 스태틱 메소드 방법대로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태틱 메소드하고 일반 클래스 만드는 방법을 결합시켜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차이가 있다면 이 클래스 메소드 데코레이터를 썼다, 그 다음에 셀프 대신에 CLS를 썼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냥 스태틱 메소드 쓰듯이 이렇게 호출해 써도 되고요, 일반적인 클래스 만들듯이 만들어 써도 괜찮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 카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카운터 0 이렇게 합니다. 셀프는 어디 갔죠? 자, 처음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아무런 셀프 데코레이터 없이 입력값을 붙이게 되면 이게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됩니다. 모든 클래스가 이 애트리뷰트를 가지게 됩니다. 자, 클래스 애트리뷰트가 된 이후에는 이 클래스 이름을 써서 바로 이런 식으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인스턴스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었잖아요. 오브젝트 만들 때마다 카운트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init 명령,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될 테고요. 실행된 다음에 내용을 보면 인스턴스 카운터 안에 있는 이 클래스 애트리뷰트인 카운터를 하나씩 증가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메소드가 데코레이터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print instance count를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카운트를 출력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스턴스 카운터를 써서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객체를 만들었으니까 인스턴스 카운터에 있는 카운터가 하나 올라가겠죠. 이제 카운터가 1이 될 테고, 그 다음 인스턴스 카운터 안에 있는 클래스 메소드, 정적 메소드처럼 쓸 수 있는 요거를 정적 메소드 부르듯이 불러내면 각각의 카운트가 하나씩 증가돼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멤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도 코드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로컬 변수, 글로벌 변수처럼 안과 밖의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 클래스 내용을 보시면 요 클래스 안쪽에 있는 상자를 요걸 안이라 표현하고 요 밖을 밖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클래스 안에서 어떤 그 변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클래스 내부 안에서는 셀프 키워드를 이용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퍼블릭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프라이빗 멤버를 만들려면 굉장히 규칙이 간단합니다. 두 개의 밑줄을 접두사로 쓰게 되면 이 프라이빗 멤버가 됩니다. has privat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언더바 private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비록 셀프가 붙어 있긴 하지만 셀프가 아까 붙어 있으면 밖에서 오브젝트에다 점을 붙여서 접근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셀프가 붙어 있긴 하지만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접근이 돼요. 근데 언더바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점을 붙여도 셀프가 있긴 하지만 점을 붙여도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클래스 안에서 쓰는 메소드 안에서는 접근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즉 바깥쪽에서는 접근이 안 되고 내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보안성을 올린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프라이빗 멤버입니다.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은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로부터 데이터 속성과 메소드를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클래스를 하나를 정의를 합니다. 이걸 저희가 기반 클래스라고 부르고, 다른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이름 뒤에 괄호를 열고 그 기반 클래스의 이름을 넣게 되면 이 기반 클래스가 만들어 놓은 멤버와 메소드를 모두 상속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예컨대 베이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는 베이스 메소드라는 함수가 들어있고요. 메소드 함수가 들어있고, 이 메소드 함수는 베이스 메소드다 라고 해서 프린트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베이스를 상속받아서 derive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derive 메소드에서는 아무런 것도 정의해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derive 메소드는 내용이 없을까요? 그게 아니라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베이스를 정의합니다. 베이스 메소드를 실행시키면 이상한 대로 출력값이 출력이 되죠. derive 메소드를 derive 오브젝트를 만들어도 베이스 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슈퍼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슈퍼의 역할은 부모 클래스 객체를 하는 프록시를 반환하는 내장 함수입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요. 슈퍼를 하게 되면 부모 객체 안에 있는, 부모 클래스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A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클래스는 초기화 시킬 때 A라는 것을 초기화된 결과를 프린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메시지를 hello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죠. 클래스 B는 A를 상속받습니다. 상속받은 다음에 B의 init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 슈퍼 키워드를 쓴 다음에 점을 붙여서 init를 출력합니다. 이것은 어디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얘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hello라는 메시지가 입력이 됩니다. self message is self message 라는 것을 여기서 또 출력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상태를 실행을 시켜보면 이렇게 실행됩니다. 처음 실행될 때 저희가 B를 객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행되는 포인트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init 언더바 init 언더바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되고요. 처음 나타나는 게 print b.init가 됩니다. 즉 여기가 이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super 라는 키워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 출력되는 것이죠. 클래스 A에 있는 이 부분이 출력이 됩니다. 즉 a.init 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self message라는 속성 값에 hello라는 게 입력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클래스 B에는 hello가 self message가 없습니다. 없고 이렇게 슈퍼로 지정을 해줄 때 요 self message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갔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을 받는다고 해도 바로 초기화 메소드가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속을 받게 되면 사실 초기화 메시지를 실행을 시켜줘야 제대로 상속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메소드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init 메소드를 쓸 때 다른 것보다 더 앞서서, 지금 프린트 썼는데 이것보다 더 앞서서 바로 슈퍼를 지정을 해가지고 위에 있는 클래스의 init를 받아와서 한번 실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중상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중상속은 자식 하나가 여러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D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를 만들 때 A, B, C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들고 싶으면 콤마로 구분해서 상속하면 됩니다. 다중상속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죠? 어디에서 뭘 상속받았는지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예컨대 B와 C는 A로부터 상속을 받고요. D는 B와 C로부터 상속을 받는다. 이렇게 한번 구조화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A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고요. 클래스 B는 A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클래스 C는 A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클래스 D는 B, C로부터 상속을 받은 겁니다. 만약에 A에다가 저희가 메소드라는 함수를 넣고 그 내용을 print A라고 하고요. B라는 곳에는 메소드 함수의 결과를 B, 그 다음 C는 C 이렇게 하고요. D는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D를 만들게 돼요. D를 만든 다음에 메소드를 콜하면 여기도 메소드가 있고요. 여기도 메소드가 있죠. 여기도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도 메소드가 있습니다. 누구를 물려받는 걸까요? 자, 코드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중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제일 앞에 있는 B가 B에 있는 메소드가 호출되고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C를 호출하고 싶었다 한다 그러면 뭔가 잘못한 거죠. 한번 C에 있는 메소드를 한번 출력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D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제는 저희가 오버라이드라는 걸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오버라이드 할 거냐? 이렇게 할 거예요. 메소드 셀프.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C가 이제 상속된 것이 출력이 됩니다. A에도 B에도 C에도 다 메소드가 있었잖아요. 메소드 펑션으로요. 그런데 D에도 아까는 패스라 했지만 이번에는 메소드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만듭니다. 그다음 이 메소드가 어디에 소속된 메소드를 가져올 거냐, 다시 쓸 거냐 할 때 C라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가져오는데, 자, 셀프를 넣어서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이러면은 여기 점 붙은 메소드가 누구 거가 되나요? 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버라이드를 했기 때문에 호출되는 거는 D에 있는 이 메소드 를 통해서, 메소드 펑션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라는 것은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를 다시 정의하는 겁니다. 즉 A에서 메소드를 정의했다 그러면 B에서도 다시 메소드를 정의하고 C에서도 다시 메소드를 재정의합니다. 이때 위에서 정의했던 걸 가져오려면 메소드 이름에다가 점을 찍고 메소드 원래 있던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를 줬고 셀프를 넣으면 원래 걸 가져오는 거고요. 앞서 예에서 봤듯이 원래 가져오지 말고 다시 정해서 쓰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콜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언더바 콜 언더바 init 언더바처럼 이 언더바 콜 언더바는 조금 특수한 메소드입니다. 이 객체를 함수 호출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는 매직 메소드인데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클래스 콜러블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그 방법이에요. 콜러블 메소드 클래스 만든 다음에 저희가 콜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이름만 좀 특이하지 나머지 하는 행동은 거의 똑같죠. print I'm called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자, 컬러블 클래스로 obj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마치 함수처럼
괄호를 이렇게 써서 콜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콜러블 클래스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는 함수처럼 쓸 수 있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함수로, 다른 경우에는 저희가 오브젝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myDecorator라는 클래스가 저렇게 있습니다. myDecorator 클래스를 어떻게 만들었죠? init로 초기화시킵니다. print initializing myDecorator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f를 인자로 받는데요. 저희가 컨스트럭터에서 f를 인자로 받는데 이 f를 self.fnc 에 할당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 알겠지만 함수라는 뜻입니다. fnc가. 자, 그럼 셀프로 할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core 함수를 정의합니다. print 이 펑션의 이름, 현재 있는 프로세스 이름을 출력을 하는 프린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func라는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게 뭐죠? 이걸 실행한다는 것은요, 처음 f를 받을 때 여기 함수거든요. 함수를 콜 시키는 거예요.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되었다 라고 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print hello 라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건 조금 낚시인데요. 바깥쪽에도 print hello 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요거를 myDecorator 클래스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볼 거예요. 요거랑 요거랑 뭐가 다른가?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print hello도 어떻게 되죠?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print hello라고 하는 이 오브젝트가 콜 됐기 때문에 제일 처음 출력되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요 print hello라는 함수를 다시 집어넣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f가 되거든요. f가 self.fnc로 할당이 되고 여기서 실행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실행이 된 결과가 hello가 출력이 되고요. 출력된 다음에는 and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 부분이 마지막에 출력이 됩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이 데코레이터 펑션의 데코레이터의 콜 함수의 어떤 움직임을 좀 설명하기엔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콜 함수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데코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클래스 이름을 계속 데코레이터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앞서 데코레이터 저희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스태틱 메소드 데코레이터를 봤고 또 하나는 클래스 메소드 데코레이터를 봤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데코레이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파이썬 플라스크를 쓸 텐데 그 파이썬 플라스크에도 데코레이터가 있죠.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여기서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myDecorator 클래스가 있고요. 자, 여기 이제 초기화시키는 것을 self와 f로 받습니다. 자, 항상 이렇습니다. f를 받아가지고 self.fnc 해서 여기 할당을 시켜놓습니다. 그 다음에 core 함수를 정의를 하는데 역시 앞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self function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 받은 함수가 실행되도록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잘 보셔야 되는 게 요 f에 해당되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그 위에다가 s를 붙인 다음에 이 데코레이터 클래스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 함수의 성격이 바뀝니다. 이 함수의 성격이 저희가 myDecorator에 연결해 놓은 콜 함수의 기준에 따라서 요 함수의 내용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원래는 print hello 하나만 출력하게 됐는데 요게 샌드위치처럼 들어가가지고 요게 실행되기 전에 뭐를 실행하고 실행된 다음에 무엇을 실행하고 까지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myDecorator가 외부랑 연결되어 있어서 외부의 어떤 다른 프로그램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이 입력하는 함수를 받아서 적절하게 변형하고 해석해서 원하는 결과를 던져주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플라스크를 쓸 때 이 데코레이션을 거는 이유가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하잖아요. 그 함수를 플라스크 서버가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갖다 써버립니다. 그 갖다 쓰는 방식이 서버 안에서 웹페이지들을 조정하는 걸로 나타나게 된 거죠.
데코레이터는 메모리 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이 데코레이터를 써서 굉장히 복잡하거나 좀 어려운 계산, 또 뭐 용량이 많이 소모되는 계산들을 아주 잘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더바 아이터 언더바를 살펴볼 텐데요. 이건 순환객체를 만드는 메소드예요. 이것도 역시 콜 메소드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수하지만 많이 쓰는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 for를 실행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순환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for i in range 3 그러면 0, 1, 2까지를 이제 뽑아서 i로 이제 계속 순환시키는 건데 여기서 iter라는 요 메소드를 콜을 하게 되면 iterator라거나 iterator라고 하는 특별한 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이 객체가 생기게 되면 언더바 next로 다음 항목들을 계속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range 3라는 저희가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it를 붙여줍니다. 그럼 iterator가 요게 순환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next를 콜할 때마다 요 range가 하나씩 뽑아서 데이터를 가져와 주는 겁니다. 더 이상 가져올 게 없다 그러면은 stop iteration error가 발생이 되고 종료가 됩니다. 예외가 이제 벌어지게 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이걸 이용하면 실제 저희가 그 range 클래스를 직접 구현해 볼 수가 있는데요. my range 클래스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start end를 받겠습니다. 자, start는 save the current에 end는 save the end에다 집어넣고 자, iter 메소드를 저희 정의합니다. iter를 정의하게 되면 그냥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지금 다시 돌려주는 걸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ext를 정의하면 어떻게 할까요? next를 정의하면 current보다 end가 작을 때 current를 이렇게 로컬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urrent 하나를 증가시키게 되고 현재 할당된 걸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요, 여기 이제 크기가 다 끝났다면 stop iteration exception을 콜을 한 다음에 불러온 다음에 내용을 끝내버립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my range 0, 5 그러면 start가 0이고 end가 5니까 요거를 생성하는 순간 이 iter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객체를 자체를 iterator 객체로 반환을 하게 됩니다. for는 iteration 객체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iteration 객체를 콜을 하게 되면 내가 바로 iteration 객체요 라고 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or 함수가 뭐를 호출하냐면 자동적으로 next로 호출해 가면서 i를 뽑습니다. 그러면 next로 호출해 가면서 뽑을 때 반환되는 게 이제 current죠. 처음에는 0이 반환되겠고 그 다음 2를 증가시킨 다음에 self current로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0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콜할 때는 1이 벌써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0 더하기 1은 1이니까 그 1을 받아서 출력을 시키고 또 2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5가 되면요, 이게 좀 틀렸죠. 이게 크지 않은 게 같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else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같네? 그러면 stop iteration exception을 raise를 하면 실제로 발생된 에러도 stop iteration이었고 저기 raise하는 에러도 stop iteration이었기 때문에 정상 종료가 돼버립니다. 제대로 exception이 발생이 됐구나. 그리고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라 그래서 이터레이터와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데요. 요거는 yield문을 써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순환객체를 만들어 줍니다. 함수를 순환객체화 시킬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앞서 있던 클래스를 함수로 다시 재구현해 봅니다. your range라는 함수 이름을 만들고 start, end 파라미터를 입력받습니다. 현재 start를 current로 입력받고요. current가 end보다 작을 동안에는요, 계속 current를 되돌려줍니다. 이 yield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편지를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던져준 다음에 저희가 기다려야죠. 그 다음 메시지가 날아올 때까지. 여러분들 카톡을 하게 되면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그 사람이 답변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 상태가 yield예요. 그럼 함수를 실행시킨 다음에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your range라는 함수를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yield를 합니다. 언제 yield를 하죠? 0에서 yield를 합니다. 그죠? start가 0이었고요.
0은 커런트로 입력이 되고 그 다음 커런트로 yield를 하기 때문에 0을 반환합니다. 그러면 i가 0이 되는 거죠. print i를 합니다. 그 다음 돌아오죠. 그 다음 돌아와서 다시 your range를 방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뭔가 다시 돌아왔어요 라고 메시지를 전 던진 거예요. 그러면 예,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 실행합니다. 그럼 커런트 하나 증가시켜요. 그럼 이제 0에서 1로 바뀌었죠. 다시 돌아갑니다. 1은 5보다 작으니까 다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1이 됐는데요. 메시지를 던지면 이제 여기서 메시지가 다시 돌아와서 i를 입력되는 거죠. 프린트가 됩니다. 1이 됐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끝났는데요 해서 메시지를 다시 반납하면 메시지가 다시 돌아왔구나. 내가 보낸 메시지에 답을 했네. 그럼 2라고 다시 증가시키고 2는 5보다 작으니까 다시 메시지를 여기서 송출하면 3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돌다 보면 이제는 메시지가 송출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이게 5가 되고 이것도 5가 돼버리면 더 이상 증가시킬 게 없잖아요. 그럼 while문은 끝나게 돼요. 이게 참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return이 됩니다. return이 돼버리면 이 for문 자체가 무시돼 버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return이 되면은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기체가 무시가 되기 때문에 프린트도 실행이 안 되는 거죠. 이 바깥으로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를 써서 for문을 같이 쓰는 이 방법이 굉장히 흔한 방법입니다. 인 다음에 저희가 어떤 특정한 일들을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제너레이터를 씁니다. 여기서는 함수로 정의되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되는 내용, 그 다음 바뀌는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아이터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좀 어렵지만 앱스트랙트 클래스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추상 기반의 클래스라고 하는데 저희가 개발을 할 때 먼저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규칙을 정해놓고 개발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모든 걸 다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설계도만 어떤 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걸 실제 개발자에게 넘겨줘서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개발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앱스트랙트 클래스고요. 자바라든가 이런 오브젝트 기반의 오브젝트 지향, 기체 지향의 언어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파이썬에서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만들려면 먼저 ABC 모듈에서 클래스를 두 개를 불러와야 됩니다. 하나는 ABC 메타고요. 하나는 앱스트랙트 메서드라는 것을 불러와야 돼요. 자, 앱스트랙트 메서드를 만드는 것은요. 메타 클래스를 반드시 ABC 메타로 이렇게 상속받아야 돼요. 여기 상속받은 다음에 저희가 넘겨줄 메소드는 모두 다 앱스트랙트 메소드로 데코레이션을 시켜 놔야 됩니다.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시켜 놓게 되면 그 다음번에 저희가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뭔가를 만들 때 GC어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앱스트랙트 클래스 만들 때 어떻게 됐죠? 이 커크라는 걸 반드시 지금 실행하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저희 클래스를 덕이라는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데 이 abstract 덕이라는 것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설계를 넘겨줄 때는 이거 반드시 만들어야 해 라고 설계를 넘겨줬는데 실제로 개발자는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개발자는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쿼그랑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돌아갑니다. abstrac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수고하셨습니다.